조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의료비하고 연금이에요. 고령화를 겪는 나라들은 반드시 이 재정의 건전성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인구는 30대, 20대 가면 확실히 줄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더 부담을 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부양을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 세계 간의 형평성이 잘 안 맞습니다. 과거에 디자인한 연금이라는 게 지속 가능하냐. 연금 개혁한 정권은 대부분 무너졌어요. 참 인기가 없는 거지만 근데 인기가 없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잘 설득해 나가느냐. 뉴스로 보거나 이럴 때 뭐 보면 아유 큰 충격을 받지만 그거는 이제 기사로 본 거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는 애들 학급의 학생 수가 이렇게 줄어든 거 얘기 들을 때하고 그 다음에 폐교 소식 들을 때가 가장 커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줄었다 뭐 몇 퍼센트 줄었다 이런 것들은 피부에 직접 덜 와닿는데 학교가 사라진다. 심지어는 그 완전 어디 시골 벽지도 아니고 도시에 있는 학교들이 이제 초등학교가 없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가 정말로 이게 참 심각한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 게 보면은 동아시아 현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 동아시아 지역 쪽에서는 이제 이게 특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홍콩, 우리나라 뭐 대만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낮은데 그나마 작년에 조금 늘긴 했어요. 그게 뭐 아주 미세하게 늘어들어서 이게 추세적 반전까지는 뭐 그건 좀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이제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좀 반등을 할지 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인구가 출산율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이거 완전 인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글쎄요, 장기적으로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경쟁이 줄어들죠. 제가 어렸을 때 보면 학교 막 2부제 수업하고 정말로 힘들게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과밀했죠. 서울 자체가 아주 막 바글바글하고 막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게 저출산 기조가 지속돼서 한 세대, 두 세대 이렇게 가다 보면은 모든 게 전체적으로 좀 여유 있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출산율도 그때 가서는 약간 늘지 않을까. 근데 요거는 제 개인적인 추측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반대하시면은 그거는 뭐 반대를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제가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하면은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장기적인 예측이라는 거는요. 뭐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나라 사례들을 쭉 보면은 어느 정도 선을 지나면 안정화되는 경향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기대, 그러니까 희망 같은 거죠. 그래서 다시 조금 올라갔으면 하는 희망을 섞어서 저는 그런 예측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이민자 문제는 그 다른 나라도 특히 이제 선진국일수록 이걸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고령화 현상을 이게 저출산 현상 있죠. 이게 새로운 패턴이 됐는데 과거에 보면은 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래도 한 소득 수준이 거의 2만 불 가까이는 가야지 고령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2000년대 한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이게 소득이 낮은 나라에서도 고령화가 시작이 돼요. 근데 어쨌든 요거는 제가 좀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이 선진국에서 그래서 그동안 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완화하는 거죠. 산업 인력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민자를 많이 쓰게 됐거든요. 일본같이 저렇게 폐쇄적인 나라, 이민을 정말 안 받으려고 하는 나라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민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제한적이긴 해요. 특히 간병 인력 쪽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쪽에서 조금씩 받고는 있는데 그것도 뭐 다른 나라,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좀 힘든 업종들에서 많이 이제 종사를 하고 또 그분들이 그래서 그 국가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한 세대 정도 지났을 때는요, 이 모델이 잘 작동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들도 고령화가 돼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제 인력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고 정말로 살기 힘든 데서 그럼 난민들은 올 수 있지 않냐? 오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언어 문제하고 숙련된 일을 할 수 있느냐? 여기 와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지금은 그게 과거에는 독일 같은 나라가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사용했던 제일 그 효과가 좋았을 때가 언제냐면은 90년대 초반이에요. 왜냐하면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동유럽 국가들이 이제 공산주의를 벗어나게 됐거든요. 거기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독일로 잔뜩 왔어요. 특히 폴란드 같은 나라 옆에 붙어 있으니까 거기서 보면 뭐 대학 나온 사람들도 독일로 많이 오고 그럼 언어도 되고 그 사람들의 업무 능력도 뛰어났어요. 자,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정말로 이제
그쪽에서 안 오고 그럼 다른데 더 가난한 나라에서 그쪽에서 안 오기 시작하면은 가져오면 되지 않냐. 거기서 왔을 때 과연 일을 과거에 온 것만큼 할 수 있느냐. 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건 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온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게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요새 다문화 가정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 2세들이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유럽에서 제일 위험한 도시 중에 하나가 스톡홀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스웨덴 그럼 굉장히 안전하고 복지 천국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웨덴에서 깽단끼리, 스톡홀름에서 깽단끼리 총격전을 하고 굉장히 그 위험한 지역이 됐어요. 밤에는 잘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되고.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민자 2세 커뮤니티가 생긴 거예요. 이민자들 1세는 달라요. 힘들어도 큰 불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난민촌에서 왔다 그러면 난민촌에 있는 것보다는 스웨덴에서 2등 시민으로 사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뭐 중심지에 살고 막 흩어져 사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가격이 가장 싼데 약간 안 좋은 동네에 몰려 살게 되거든요. 불편한 동네에. 그럼 거기서 이민자 2세들이 나왔을 때 얘네들이 교육 수준도 평균보다는 좀 낮을 수밖에 없고 그런 애들이 사회 불만 세력이 돼요. 나도 스웨덴 사람인데 왜 나는 2등 시민이야. 이게 집단화가 되니까 범죄로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런 일은 겪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고 여기서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생기면은 그 자손들을 사회의 건전한 시민으로 흡수할 수 있는 이 노력은 지금부터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회에서 충분히 흡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나마 뭐 다행인 거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한 지역으로 몰리는 것보다는 조금 흩어져 있기는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흩어져 있고 아직까지 집단화 안 돼 있으니까 빨리 이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아까 제가 이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하나는 우수한 외국인들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수하다라는 게 정말로 막 대단한 무슨 박사급 인력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와서 평범하게, 그러니까 평범하다기보다도 와서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해줄 수 있는 외국인들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느냐. 이게 언제까지냐. 이거 한번 잘 봐야 되고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이제 조금씩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가면 힘들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2세들을 갖다가 사회에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적인 노력 같은 거, 정부의 그런 정책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조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의료비하고 연금이에요. 이건 전 세계가 똑같이 겪는 거죠. 고령화를 겪는 나라들은 반드시 이 재정의 건전성이 문제가 됩니다. 항상. 뭐 대표적으로 프랑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벌써 100%를 훨씬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세 번째로 높은 나라가 됐고.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프랑스가 그래서 연금 개혁을 했는데 그 연금 개혁이라는 게 뭐냐면은 더 늦게 받기 시작하고 일을 그러니까 조금 더 해야 되는 거고 몇 년 더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는 거는 더 늘어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거기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게 연금 수급 연령을 2년 늦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발이 엄청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잘못하면 해임될 뻔했죠. 그걸로 불신임 투표까지 가고 근데 간신히 이제 맞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다른 나라들도 그래요. 선진국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게 연금 재정 문제. 그 다음에 의료비가 있는데 이게 우리 흔히 고령층 그러면 65세 이상을 고령층으로 부르는데 이 고령층이 전기하고 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65세에서 75세까지를 전기 고령층이라고 하고 75세 이상을 후기 고령층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의료비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75세 이상에서 훨씬 높아요. 의료비가 훨씬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초고령 사회 어쩌고 얘기를 해도 아직까지는 전기 고령층 비중이 높아요. 이게 이제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요. 의료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뭐 OECD 평균에 비해서 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요. 지금 현재 인구 구조로 보면요. 이거 좀 있으면 금방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문제, 연금하고 의료비를 어떤 식으로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거 돈 많이 들면은 안 주면 되잖아. 이건 답이 아니죠.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당연히 줘야 되는 건데 이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사용을 하면서 재정의 건전성을 늘려나갈 수 있느냐. 우리는 이번에 작년에 연금 개혁을 했을 때 저도 그걸 보고 상당히 큰 실망을 했는데 그러니까 더 내고 더 받자는 건데 그럼 지금까지 덜 냈던 사람들이 은퇴한 다음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내는 걸 가지고 더 받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이게 젊은 층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저는 연금 재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뭐 연금을 깎으면 어떡하냐 어쩌고 하는데 요거는 좀 세대 간의 형평성이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연금이 들어온 게 1989년인데 그때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한 72, 3세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70세에서 75세까지는 안 됐고요. 70세를 조금 넘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뭐 거의 90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과거에 디자인한 연금이라는 게 지속 가능하냐 이런 측면을 보고요. 그러면은 내가 예전에 평균 수명이 70세 초반일 때 만들어 놓은 것만큼 돈을 냈어요. 그래 놓고 90까지 받는다 그러면은요. 그러 놓고서 그걸 똑같은 액수 아니면 더 많은 액수를 달라 그러면은 이건 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더군다나 지금 인구 구조가 젊은 층이 늘어나는 구조면은 그나마 좀 나은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인구는 젊은 층으로 가면은 지금 30대, 20대 가면 확실히 줄어 있거든요, 많이. 근데 이 사람들한테 더 부담을 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부양을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 세대 간의 형평성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세대죠. 제 세대가 조금만 양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뭐 저한테 너는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먹고 살만하니까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더 짐을 지어주면서 후세대한테 짐을 지어주는 세대는 저는 안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정말 살기 힘든 사람은 그건 사회복지 차원으로 가야죠. 사회안전망 차원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거는 다층적인 사회안전망은 반드시 필요한 건데 연금 문제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하나의 그 해외 사례를 보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거시경제 슬라이드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GDP 성장률하고 출산율에 따라서 그게 이제 목표치만큼 안 나오고 그 자기네가 목표라기보다도 예상치죠. 예상치만큼 안 나왔을 경우에는 연금 수급액의 뭐 0.3%, 0.5% 이런 식으로 좀 덜 지급하는 방식이거든요. 구간별로 나눠요. 그리고 GDP 성장률이 몇 %일 때는 얼마큼, 몇 %, 뭐 근데 성장을 거의 못했다 그러면은 뭐 한 0.5% 정도 덜 받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 0.5%면요. 100만 원 받을 사람이 99만 5천 원 받는 거거든요. 그죠? 100만 원에서 0.5%면 5천 원이잖아요. 그게 그렇게까지 큰 건지 한번 그것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근데 그 정도만 해도요. 연금 고갈을 굉장히 많이 늦출 수 있어요. 그때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 한 걸 봤는데 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1%만 덜 받아도 한 20년 가까이 그 고갈을 늦출 수 있다. 뭐 이런 연구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그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고 정말 조금씩만 좀 양보를 해주면 어떨까 저는 지금의 한 뭐 50대나 60대 곧 연금을 받을 사람들이 그 정도를 좀 해주면 하는 그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고 또 그 액수도 뭐 정말로 크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연금은 그렇게 하면서 사회보장을 갖다가 사회 안전망을 어떤 식으로 더 효율적으로 잘 컨트롤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연금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연금 플러스 사회 안전망을 갖다가 이쪽에서 좀 세이브를 하고 이쪽에다 좀 더 올려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재정 건전성은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좀 재개혁이 좀 필요할 거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의료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요하죠. 의료비 지원해줘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요. 감기나 간단한 뭐 질환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의료비를 갖다가 뭐 병원을 1년에 뭐 200회 이상 가는 분들도 있고 이래요. 근데 그걸 과연 다 그렇게까지 해주는 거는 조금 과하지 않을까. 요새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긴 했죠. 그리고 조금 조정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요즘이 아니라 한 작년, 재작년쯤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연금 개혁도 그렇고요. 이런 의료비 문제도 이런 것들이 참 인기 없는 정책입니다. 연금 개혁한 정권은 대부분 무너졌어요. 해외에서 보면. 슈레더도 그랬고 사르코지 그랬고 그다음에 하시모토 뭐 전부 다 연금 개혁하고 나서 정권 다 무너졌습니다. 고이즈미도 그렇게 인기 있다가 연금 개혁하면서 인기가 지지도가 확 떨어졌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금 개혁이라는 건 참 인기가 없는 거지만 근데 인기가 없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잘 설득해 나가느냐 이런 것들은 좀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재정 건전성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래서 중요한 게 젊은 세대들의 그 부담이 줄어야지, 그리고 또 출산율도 그래야지 그게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저는 후세대한테 그런 짐은 조금 어떻게 하든지 좀 경감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료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아까 제가 후기 고령층에 가면 의료비가 많이 올라간다 그랬는데, 이 후기 고령층들 중에서도 특히 중증 질환 중에 치매하고 파킨슨병이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러니까 만성 질환 같은 거 있죠. 고혈압, 뭐 백내장, 아니면은 뭐 고지혈증, 뭐 관절염, 이런 것들을 만성 질환으로 보는데, 이 만성 질환으로 20년을 사는 것보다 아까 말한 치매나 파킨슨병으로 3년만 살아도 비용이 훨씬 높아요. 그쪽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3년이 아니에요. 한 2년만 살아도 이쪽에서 20년하고 비슷해요. 거의 10대 1 정도의 비용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중증 질환으로 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게 필요해요. 지금처럼 증상 치료보다는 정부의 의료 정책도 정밀 의료 같은 거를 통해서 만성 질환을 가지고 가다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까지 만성 질환 상태를 유지하는 게 비용에서도 훨씬 유리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분들의 삶의 질, 그 가족들의 삶의 질에도 이게 절대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의료 정책도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병원에 가서 자꾸 치료하는 쪽보다도 예방 의료 쪽을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하려면요, 저는 정밀 의료를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이 데이터 문제가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있고 한데, 이런 거는 좀 그 의료 R&D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정밀 의료를 하려면은요, 이거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해야 되고, 조금 그 의료 데이터 활용을 조금 더 할 수 있게, 물론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의료 데이터 활용을 더 할 수 있게 해서 정밀 의료 쪽을 발전시킨다. 그러니까 사람적으로 맞춤형 의료죠, 이게.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의료 빅데이터를 잘 활용한다는 건데, 활용도를 높인다는 건데,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긴 한데, 요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 국민 삶의 질, 그 환자의 삶의 질, 가족의 삶의 질, 그 다음에 국가 재정까지 다 생각한다 그러면은 요 부분은 약간 조정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조절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령화가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은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산업 인력도 부족해, 특히 숙련공이 부족해지고, 정말 일본에서 지금 일본의 그 베이비 부머라고 할 수 있는 그 단카이 세대가 은퇴하면서 숙련공이 부족해지고, 그래서 일본 제조업도 기초 제조업이 좀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정 건전성. 이거 일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일본 저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막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그게 우리나라에 좀 있으면 벌어집니다. 절대로 그게 다른 나라 사례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나올 건데, 근데 너무 제가 이제 암울한 얘기만 했는데 약간 희망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베이비 부머가 이제 은퇴를 하거든요. 그리고 고령층으로 편입이 됩니다. 근데 이 베이비 부머는 이전 세대랑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라는 게 언제냐면은 우리나라 6.25 전쟁이 끝난 다음이죠. 그리고 안정화가 되면서 미뤄왔던 결혼하고 출산을 하게 되니까 대충 그 인구 학자들마다도 조금씩 이게 다른데, 한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를 1차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죠. 태어났는데 그 세대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팝송을 듣기 시작하고 청바지를 입고, 나이 들어서는 해외여행도 가보고, 그 다음에 최소한 영어 한두 마디라도 할 수 있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그 이전 세대에도 물론 그런 사람은 있었지만 그건 아주 특수층이었고요. 그리고 적어도 이 베이비 부머 세대로 오면요, 물론 그때도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지만 웬만하면 중고등학교는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한두 마디라도 할 수 있는 세대고, 그 다음에 학교 다니면서 뭐 비틀즈 음악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나이가 더 들면 햄버거도 먹어보고, 이런 세대거든요. 그래서 과거 세대에 비해서는 내가 더 세련됐다라는 이런 인식도 많이 가지고 있는 세대예요. 그 다음에 이 세대가 자라는 과정에서 보면 이때가 우리나라의 고속 성장기입니다. 가장 고속 성장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산 축적을 할 기회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세대부터는 이제 그 이전 세대하고는 성격이 뚜렷하게 다릅니다. 지금 현재 보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뭐 고령자 빈곤층이 많다 그러지만, 이 고령 빈곤층이 많은 거는 진짜로 75세 이상층이고요. 그 이전 세대는 그렇게까지 다른 OECD 평균에 비해서 그렇게 큰 격차가 나질 않거든요. 근데 이 세대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고령층 중에서 이제 좀 돈 많은 고령층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있죠. 지금 뭐 75세, 80세 된 분들 중에서도 아주 돈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굉장히 소수인데, 이제 그 층이 조금 더 확대돼요. 그렇다고 고령층 전체가 뭐 부자가 된다 이 뜻은 절대 아닙니다만,
이 고령층 중에 부유층이 늘어난다. 고자산층이죠. 소득이라는 게 아니라 은퇴한 다음이니까. 이런 층이 조금 늘어난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이분들은 돈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거든요. 시간도 많고 벌어놓은 게 많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거에서 금융소득 같은 것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층이 물론 고령층 전체에서 보면 소수일 수는 있는데 이 층이 소비하는 양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고령 친화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고요.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올 수가 있고 상품과 서비스가 나오죠.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제가 한번 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노스텔지어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이분들이 젊었을 때 즐겼던 거를 고급화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향수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 상품인데 일본에서 보면은 뭐 일본의 그 단카이 세대가 성장을 할 때 일본에서 인기 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볼링하고 그 다음에 기차 여행 그리고 사진 찍기 이런 것들이 인기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그때 막 그 노스텔지어 산업 그러면서 시니어 볼링 교실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켰고요. 그 2015년인가 그때가 아마 2013년인가 그때 비틀즈 일본 공연 60주년을 일본에 온 거 방문 그러면서 아날로그 그때 LP 어디 들을 데도 없는데 그걸 갖다가 한정 판매했는데 그 당일날 완판이 돼버렸어요. 상당히 비싸게 팔았는데 그 듣는 것도 아니고 집에 걸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매력 있는 고령자들이 그걸 사는 거예요. 자기 향수를. 그 다음에 한때 사진붐이 고령자들 사진붐이 일어가지고 옛날 그 아날로그 지금 디지털 카메라 말고 필름 넣어서 찰칵찰칵하는 그 카메라가 순식간에 쫙 팔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일시적으로 지나가긴 해요. 이런 식의 거는. 그 다음에 그랜드 투어링 이거는 미국에서 있었던 건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데리고 미국에서 암트랙 기차를 타고서 이렇게 경치 보러 다니는 이런 것 프로그램도 나왔었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한때 인기 있었죠. 근데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바빠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돈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려가는 거죠. 또 손주 비즈니스 그래가지고 손주랑 같이 놀러 가는 거, 그다음에 손주한테 선물 사주는 거 이런 것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도 아마 주변에서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한테 뭔가 이렇게 선물을 해주고 같이 놀러 가고 하는 상품들도 자꾸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틀림없이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겁니다. 그래서 고령층들이잖아요. 이렇게 돈 많은 고령층들의 특징은 정말로 상품을 잘 만들고 뭐 서비스를 잘 기획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분들의 그 마음을 사는 거예요. 가서 친절하게 대하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못 해주는 말을 따뜻한 말을 해주고 그러면요. 갑자기 이거 별것도 아닌 상품에다가 돈을 확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얼핏 잘못 들으면 뭐 지나친 상술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의 감정을 만족시켜주면서 일종의 감정 노동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아주 뭐 돈 많은 층이고 그다음에 돈이 좀 적더라도 간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소한 심부름 같은 거 이게 힘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보조하는 거 그다음에 이동하는 거 이런 데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요새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기술이 많이 나와요. 요걸 에이지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지텍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부가가치가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현재는 일반 개인들이 사는 양이 많지가 않고 주로 재활병원이라든지 정부 보조를 받는 거, 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그런 쪽에서 사다 보니까 부가가치가 높지는 않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 수요도 상당히 커질 겁니다. 특히 이번에 AI가 발달하고 로봇이 같이 움직이면서 그전에는 상품이라는 게 별게 없어요. 에이지텍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뭐 지팡이 조금 개선하고 이런 정도인데 그거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비싼 돈 주고 살 게 아니라 정부에서 장기 요양보험에서 보조금이 나오니까 그냥 사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AI가 만약에 접목이 된다 그러면은 같이 이제 뭐 이렇게 활동 보조를 해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수면 보조, 그다음에 식사 보조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해지고 그다음에 제가 본 거 지금은 너무 비싸긴 한데 이게 앞으로는 좀 가격만 내려가면 많이 쓰일 거다 싶었던 게 배변 침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워 있는 사람들을 간병해 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 주는 게 하나가 기저귀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배변 침대 그때 제가 본 건 파나소닉에서 만든 거였는데 그 배변 침대는 이렇게 누워서 버튼만 누르면은 누운 상태로 그대로 처리가 돼가지고 비닐에 딱 묶어가지고 밀봉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간병인의 손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 침대가 비싸가지고 이제 개인이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주로 이제 그 요양원 같은 데서 이렇게 정부 보조받아서 쓰는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원래. 그리고 AI가 나온다 그러면은 침대가 단순히 그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욕창이 있는 분들 이 자세 교정해 이게 간병인들도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동할 때 도와주고 자세 교정하다 보면 그분들이 관절염이 와요. 그게 이제 그런 게 오는데 이게 침대 같은 경우 아주 복잡한 AI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게
온도하고 습도나 이런 걸 가지고서 이 사람들 상태에 따라서 자세도 좀 교정을 해주고, 혹시 뭐 기저귀 같은 거 갈 게 있으면은 뭐 자기가 아까 말한 식으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그런 거 처리 싹 되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쪽의 기술들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간병인이, 지금 간병인 부족 현상이 좀 있는데, 지금은 한 사람이 한 명을 보조한다 그러면은 이런 에이지텍을 활용하면 한 명이 3명에서 5명도 이제 케어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게 들어주는 거, 이송 로봇이라고 그러는데, 이 저희 아파트에도 한 분, 그분이 어떤 분이 있냐면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아침마다 산책을 하는데 걷지를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돼요. 가족 2분이 와서 휠체어를 옮겨주면, 들고 옮기고 이래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조금 더 이제 발전을 하면 휠체어가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더 하기 편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들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도 나중에는, 지금 이제 새로 신축 아파트들 보면은 다 이렇게 휠체어 타고 올라갈 수 있게 이제 많이들 해놨는데, 그 선을 넘어서서 고령자들이나 그러니까 아주 고령자가 되면 장애인하고 좀 행동하는 게 그 활동 반경이나 행동 양식이 비슷해지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주택 리모델링, 아파트 리모델링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주거 리모델링, 이런 것 이쪽에서도 산업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주 부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출이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고령화가 되면은 내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이 고령 친화 산업 쪽에서는 이제 소비도 늘어날 거고, 그 속도가 아주 빠르지는 않겠지만 완만하게 늘어나고,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들어가게 되면은요, 과거 세대하고에 비해서는 자산도 많고 좀 소비 성향도 강하기 때문에 이쪽 시장은 앞으로 상당히 커질 수 있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데 유튜브 촬영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했고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은 굉장히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신데, 결론이라든지 어떤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제 얘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얘기했던 팩트들,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가져온 거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초 자료로 사용을 해주시고, 근데 그걸 바탕으로 결론을 이렇게 내렸다 할 때, 나는 이걸 바탕으로 너처럼 결론 안 내리고 이쪽으로 내릴 거야 그러면, 그거는 뭐 서로 의견이 다른 거죠. 하지만 이 구체적인 사실 자체를 갖다가 듣는 순간에 결론이 다르다고 해서, 썸네일만 보고 결론이 다르다고 해서 그냥 그거 자체를 다 부정해버리고 이런 일을 좀 하지 마시고요. 서로 주어진 사실 자체에 대해서 그 보고서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처음부터 결론을 내려버리고 나서 거꾸로 이제 욕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해주시고, 그게 뭐 꼭 제가 욕먹어서가 아니라 저는 뭐 그런 거 크게 뭐 개의치는 않는데,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생각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게 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요새 사회 갈등도 자꾸 심해지고 있는데, 그런 갈등이 심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다른 데서 제가 이런 거를 많이 봤어요. 어떻게 쓰냐면은 썸네일하고 실제 말한 거, 제가 말한 거하고 썸네일하고 사실 약간 이제 썸네일은 좀 과장해서 쓸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보고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도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고 막 댓글을 단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제가 그런 댓글을 보면은 내용을 안 보고 썸네일만 보고 댓글을 단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걸 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그렇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먼저 단정을 짓거나 이러지는 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